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관세 관련한 불안감 혹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온 글로벌 증시가 갈팡질팡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장 역시나 하루하루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어제 올랐던 섹터가 오늘은 하락 섹터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공매도 재개 앞두고 공매도 관련한 이슈 전략도 저희 시간에 오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 이슈의 마감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피로도가 극심해지는 시장 속 각 이슈들 살피면서 주의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장부터 열어보시죠. 뉴욕 증시 전일 발표됐던 25% 자동차 관세,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면서 장중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는 급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것은 오늘 나온 두 가지 경제 지표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2.4%로 지난번에 발표됐던 잠정치 2.3% 보다 상향됐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날 항상 전해드리는 주간 신규 수업 청구 건수도 22.4만 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전주 대비해서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드 데이터들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괜찮다,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탄력을 잃고 결국에는 하락을 했던 이유는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어제 나온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협정을 위반했으며 우리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4월 2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보복의 어떤 확실한 이 틀을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측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 확실한 멘트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미국 안에서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되면서 금 선물 가격이 1.5%의 오름세를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살펴보실까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했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 이와 반대로 H20 칩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역풍을 맞을 거라는 분석, 오늘 나스닥 100 구성 종목 가운데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약했던 가운데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제공하는 서버 기업들이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슈마컴 등의 종목들도 동반 하락이었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혹은 원자력 관련 업체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M7 가운데서는 애플이 가장 강했는데요.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부각이 됐죠. 1%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테마도 오늘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가 0.4% 선방한 가운데 바로 밑에 있는 GM과 포드는 아주 빨간 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만 선방을 했습니다. GM이 7.4% 급락, 포드가 3.9%, 스텔란티스는 1.3%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테슬라가 지니고 있는 현지화된 제조 방식 덕분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오스틴
팩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팔리고 있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미국 내수용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그리고 텍사스의 기가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 속에서 테슬라는 상대적인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기업들은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비율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리비안과 루시드도 미국 내수용 자동차는 100% 자국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 간밤에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반면에 포드는 77%, 스텔란티스가 57%, GM과 닛산은 각각 52%만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관세 전쟁의 상대적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IB 코멘트가 전해지는 가운데 이것이 당분간 주가의 상승을 계속 유도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알리바바 2.6%의 급등이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 Q1을 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쇼핑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내수 부양 기대감 속에서 핀더더와 징둥닷컴 등의 중국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이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급락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중기적으로 미국 내 비만 인구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비만약 시장의 경쟁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앱 러빈입니다. AI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는 대장격으로 자리했던 종목인데 이제 간밤 벌써 세 번째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파트너 플랫폼들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20%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에 좀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간밤 들려왔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들려온 건데요. 효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이 확인됐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의 주가가 한 달간 4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급락했는데 이 뉴스가 오늘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페라리는 3.2%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안에서 관세 인상 이후에 오히려 가격 인상을 발표했는데 고가 차량은 관세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럭셔리 차량은 워낙에 돈이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안 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주가 3%의 급등이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엔진 등과 같은 핵심 부품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발표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특징적인 포인트들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다 보니 또 PC 데이터를 앞뒀기 때문에 시장이 뚜렷하게 힘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 거래일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쌍끌이가 있었다면 이날은 또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1.3% 내외 하락을 기록했죠. 트럼프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영구적 관세 이슈가 영향을 줬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대형주 전반의 부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에 경계 심리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배당락을 맞은 급락이 하루에 한두 종목씩 한 9%, 10%씩 밀려나는 소식으로 전달되기도 하죠. 반도체, 어제 우리 살펴봤었던 주요 악재성 뉴스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H20 칩 중국으로 수출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
부합됐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프로젝트 취소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것이 맞물리면서 전 거래일에 있었던 알리바바 회장의 AI 투자에 대한 버블 경고까지 연달아 상기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진영이 부진했던 가운데 악재를 SK 하이닉스에 반영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SK 하이닉스는 3% 이상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제 0.6% 상승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 등에서 가격을 올려가는 소식 등이 그래도 공급자 우위에서 메모리단의 힘을 삼성전자가 좀 받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 국내 생산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 그리고 현대차의 대미 투자 소식을 냈음에도 이렇게 강경한 트럼프의 입장 속에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의 하락에 함께 동행이 됐고요. 현대차 어제 4% 밀렸습니다. 기아 역시나 하락이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을 금세 또 토해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선과 방산도 공매도 재개 전에 가격이나 밸류 부담 여전히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엔터 쪽이 그래도 최근에 계속 연결고리를 통해서 약간 시장의 회피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견조합니다. 중국의 문화공연 대표단이 3월 말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 계속해서 중국 관련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언급이 되고 있죠. 어제도 큐브엔터 그리고 SM, 큐브엔터와 SM 하면 중국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강했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시장이 갈 곳 없는 자금들 도피처로 엔터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터도 3%의 상승 기록하면서 SM도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네요. 그 외 섹터로는 건설과 유통이 괜찮았는데요. 건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제기됐고요. 유통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살짝 등장했습니다. 주주총회 등에서 코멘트 등도 이마트를 필두로 해서 조금 의지가 담긴 내용이 나와서 약간의 변화 포인트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갈팡질팡의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도 사실 기대 요소가 그리 높지는 않다 이 정도로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 트럼프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후 글로벌 증시의 자동차 종목들의 시세를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어제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 하락했고요. 일본에서 마스다, 혼다, 토요타, 닛산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폭스바겐, BMW, 포르쉐, 벤츠 하락이었는데 페라리는 올랐죠. 유럽 내에서도 올랐고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페라리도 역시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살펴줬다시피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에 민감도가 좀 낮은 고가의 차량이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페라리는 엄청난 패기를 보여줬어요. 트럼프 측에서 관세 부과를 하자마자 우리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10% 관세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JP모건 측은 페라리가 미국에서 매출 4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에서도 스탈란티스, 포드, GM 등이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상승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에 생산되는 것들 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TD코엔 앞서 언급 나온 대로 테슬라는 미국에 판매되는 건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포르쉐와 메르세데스는 내년도 영업이익 25%가 증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 포드는 일부 수입 엔진에 추가 노출이 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포드는 3% 빠졌죠. 반면에 GM이 크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좀 많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죠. 미국 내에서도 기업별로 약간 흐름이 좀 다르지 않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자동차 진영이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현대차 다시 미국 투자 발표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국 투자 이슈 내고 급등이었는데 물론 음봉을 기록하긴 했죠. 자, 이 이슈로 어제 또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다시 그 미국 투자 이슈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한국 업체들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 미국향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영향에 타격을 받겠지만 일정 부분 그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로 반영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업계가 어떤 대응을 한다던가 트럼프가 이런 전체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해줬으니 마치 보험의 특약 조항처럼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코멘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현지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피력이 되고 있고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치 페라리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는 꽤 많은 게 반영이 돼서 기대 요소를 바라볼 때라는 보고서인 거고요. 목표가 현대차 28만 원, 기아 14만 원, 현대 모비스 31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진영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다음 반도체, 목재, 의약품도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에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향 수출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쪽이요. 한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비율을 보면 메모리가 80%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기는 한데 주로 파운드리나 아니면 패키징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쪽 수출 타격을 우려해 본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일까요?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메모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조금은 더 메모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관련주들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샘CNS, TLB, 테크윙 혹은 PSK, 네오셈, GST 그리고 TSE 등등이고요. 샘CNS 어제 반도체 진영 전반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2.5% 하락이었었고요. TLB 같은 경우도 7% 떨어졌죠. 마이크론 등등의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기판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들 마이크론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센티에 어차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만 독자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론 관련해서 따로 볼 수 있는 시각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총 상위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라고 하면 지수 혹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SK하이닉스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HBM 이런 식으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제약바이오의 상징 종목 중에 하나이죠. 물론 제약바이오는 약간 각계전투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타고 가주려면 대장격들이 시세를 내주고 바이오의 상승에 대한 신뢰를 쌓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처럼요. 작년에 알테오젠 굉장히 좋았었죠. 214%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1, 2월에도 26%의 상승이었는데 3월 들어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벌써 10% 정도 빠졌죠. 어제도 2.7% 밀려나며 3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알테오젠의 기대 요소들에 지금 시장이 조금 둔감해지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알테오젠의 수급을 봤더니 개인과 사모펀드는 매수였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다니제 ALT
B4를 사용한 머크의 키투르다 SC 구두 발표가 있었는데요.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SC 제형 비열등성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키투르다 정맥 주사에 비교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분 정도의 시간을 걸려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비슷했다. 환자의 편의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약 시간 절반 줄었고요. 치료실 시간 감소했고요. 의료진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측에서는 앞으로 이 키투르다 SC FDA 승인 신청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목표 일자는 9월 23일 그리고 판매 일자도 10월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 빠져 있었던 알테오젠의 이 뉴스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영 힘을 못 썼던 알테오젠인데 아직까지는 불씨를 되살리기 어려울지 고민되는 시점인데 일단 관전 포인트로 알테오젠의 시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도피처를 찾는 시장입니다. 관세 이슈도 불편하고요. 여러 내용 등이 다 압박으로 느껴지다 보니 공매도 재개 관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을 들여다보는 심리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엔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대감입니다만 엑소의 중국 콘서트에 대한 기대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M이나 큐브엔터, 중국 민감도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올랐던 게 바로 유통주들이었죠.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서 일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요. 주주총회, 주주환원 이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통섹터 내 이마트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 올해 시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의 악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의 경쟁 약화 움직임, 반사 이익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렸던 거죠. 이마트 2% 상승하면서 8만 원대로 올라선 어제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사족 보행 경비봇을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보다 조금 더 먼저 조정이 시작이 돼서 고점 대비 낙폭이 2월 고점 대비 한 40%씩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만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지 아니면 추세가 확 꺾인다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도피처를 찾는 시장의 도피 대안들이었고요. 지금 키워드가 밤사이 미국에서도 알리바바, 핀더더 이런 중국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었죠. AI 가성비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요. 나름 미국의 기술 규제에 압박을 좀 벗어나고자 자국의 기술력으로 무언가를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거기다 소비, 이런 경기 부양의 의지도 꽤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내에서 혹은 글로벌 자금의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데 중국을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섹터들 경기 측면에선 화학이나 철강, 원자재 등이 될 거고요. 소비 측면에선 화장품, 의류, 여행, 카지노, 엔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종목별 혹은 각 섹터의 내용 따라 다 희비가 엇갈리겠지만요. 중국의 키워드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분야 어디가 매력적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구리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됐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조금의 조정이 나왔던 것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자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구리를 수요하는 걸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거래에 연속해서 프리포트 맥모란 등의 종목들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부양이 뒤따른다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어차피 일정 부분 계속 지어져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 지속 관심을 둬야 될지 그 부분도 시간 허락하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구리 못지않게 시장에 관심받고 있는 금속당에서는 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3월 14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걸무새 금이나 살 걸이라는 점으로 금에 대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정말 금이나 살 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네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조만간 금값이 3,100달러를 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 가격의 상승 요소들은 이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인플레 해지 수요 혹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 이슈 등이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관세 전쟁의 불안 또한 영향을 주겠죠. 국내에서는 엘컴텍 등이 종목이 금 관련주로 여겨지는데요. 사실 장기적 시세로 봤을 때는 금 상승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정말 돈이 정치 테마주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일부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엘컴텍 중심으로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냥 금에 대해서는 참고용 혹은 금 선물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속의 내용들 짚어봤고요.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지금은 관세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신화통신에서도 미국 때리면 우리도 때릴 거야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에서 총리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 시대가 끝났다,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며 계속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최종 나오고 나서 우리는 관세에 대해 종합적인 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섹터로 봤을 때 어제 그리고 밤사이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섹터 좋지 못했는데 미국 유럽의 자동차 관련주의 하락. 어제 우리 장이 이제 선반영으로 보고 아니면 좀의 반등을 줄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낼지 현대차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자본 지출이 좀 과잉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중국의 서버 업체죠. H3C가 엔비디아 AI 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쇼티지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필요하긴 한데 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과연 알력 다툼 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고요. AI 인프라 미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좋았고 중국에 대한 판매 기대감 속에 애플도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자동차 진영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부품주 혹은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은 따로 조금 떼봤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이슈에서 물론 테슬라도 자동차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부담은 안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관세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부품사, 테슬라 관련 종목들 참고용으로만 넣어봤습니다. 알테오제 오늘의 시세 궁금하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금감원이 하나에어로에 3조 6천억 원의 유증에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정정 신고서를 내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엄청난 탄소가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6,300조 최대 탄소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 기술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어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있기도 했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그들 종목이 다시금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슈 측면에서 요랬다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탄소 중립이 하나의 시장에 또 테마로 등장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 요약 일정이었고요. 이제 4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계절이 될지 궁금하네요. 4월 첫 번째 주에는 트럼프 상호관세 이슈와 공매도 내용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2주차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4월 8일부터 기아 인베스터 데이가 4월 9일에 있고요. 미국의 CPI가 4월 10일에 있습니다. 3주차는 중국에서 GDP, 중국 경기 요즘 체크사항으로 꼭 들어가야 되고요.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3주차 들어가 있고요.
있고요. 4주차에는 미국의 암학회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체크해야 될 것은 체코 원정 관련한 내용이 언제 나오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 선박 입항세 행정명령, 미국 무역대표부 이슈 전해드린 것이고요.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K2 흑표 전차에 폴란드 2차 계약이 들려올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참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는 시프트업 니케 중국의 출시 일정까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MS 빌드나 컴퓨텍스,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등의 IT 진영의 일정이 꽤 많다라는 점에서 4월에 이를 고려해서 미리 좀 볼 것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5월 13일 5월 MSCI 편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등의 종목들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6월 11일 방탄소년단 완전체 모두 다 제대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서 엔터 등의 뉴스들 점검해 주시고요. 애플의 WWDC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일정들을 보면서 섹터에서 관전 포인트를 뽑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요즘 관심을 못 받았다가 올라오는 섹터들 일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유통도 그랬고 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 섹터 어떨지 미나 앵커가 좀 잡아주시죠. 네,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를 끊임없이 접했기 때문에 주가도 미끄러지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차트를 확인해 보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반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점을 포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그 히스토리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대표적인 건설사들의 월봉 차트인데 HDC 현대산업개발의 그래프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주가가 반등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고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가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사실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22년을 기점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2022년은 악재만 가득했던 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악재가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2022년도에 굉장히 짙었다는 점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하나 터지는데 9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PF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부동산 업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가도 곧바로 반응해주면서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고요. 다만 2024년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는데요. 9월에 미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 그러면 조금씩 이 건설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들었고 한국은행에서도 2024년 10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황이 조금씩 수습이 되고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일으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도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상승률 보시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16%대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현대건설이 36%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견조하게 주가가 반응을 해줬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이렇게 대장주격에서 두 종목이 다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일 상승률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HDC 산업개발을 필두로 해서 상승률이 나타났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반응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 이 건설 업황 그리고 건설주들의 마진율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부동산 업황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 공식은 주거비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고 또 미분양이 해소될 때 착공이 증가하는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행사와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건설 하도업체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시행사가 보통은 일을 의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건설사에 돈을 주면서 이 일 좀 해줘 라고 일감을 던져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건설사는 돈과 일감을 이쪽 건설 하도업체에 넘겨주게 됩니다. 공사를 지어줘 하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행사는 보통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PF 대출을 사용하는데 이게 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가 받게 되는 돈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일감이 증가하게 되고 시행사 의뢰가 증가하면서 건설사가 상대적 갑인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일감이 많아서 시행사가 일을 해줄 건설사를 많이 찾아야 된다면 그때는 건설사가 조금 더 마진율을 많이 떼어갈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가 나쁘다면 일감이 감소하면서 시행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행사 의뢰가 감소하게 되면 시행사가 상대적으로 갑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떼어갈 수 있는 마진율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건설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지어보자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이 매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떼어갈 수 있는 마진율도 올라가게 되고 또 협상력 부문에서 건설사의 마진, 이 협상 카드에 대한 파워도 조금 더 강해진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다면 분양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미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청업체의 지불 부담은 계속되다 보니 돈은 계속 내는데 내가 받는 돈은 없으니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최근 증권가들은 왜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런 건설사들을 보고 있는 걸까?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금리 하락기에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 그리고 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떼어갈 수 있는 마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회복되며 주가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에 살 바에 매매를 하지라는 투자 심리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마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마진이 함께 상승한다라는 점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이 원가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는 착공이 회복됨과 동시에 2027년부터는 마진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KB금융에서도 이러한 코멘트 제시했는데요. 2025년 주택시장 하향이 안정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주택시장 전망은 하락 의견이 우세하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는 반등을 예상한다라면서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 주택 가격이 올라야 건설사에 좋다. 그리고 이 주택 업황 자체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까지는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할까? 탑픽은 HDC 현대산업개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여러 건설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탑픽은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봤습니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낼 수 있었는데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서울원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익 증가 사이클의 첫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익 증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본 거고요. 4년 동안 매출액은 한 3조 원 가까이 될 것이고 이익은 약 1조 2천억 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잠재 리스크도 또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좀 실적이 증가할 것은 맞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광주에서의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주 화정동 영업정지 제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어쨌든 해소가 되어야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 플로우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수급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초록색 선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인데 2025년 1월 말 그리고 2월 초부터 급격하게 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매도한 시점이 다 합해도 일주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반응도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21,0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33,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28,000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도 앞서서 제가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올해 상승률 가장 높았던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모멘텀입니다. 원가가 높았던 현장 2021년부터 2022년 인플레로 인해서 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었는데 이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인 원전에 대한 메리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 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홀텍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원전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공동으로 2030년까지 북미에서 10기가와트 SMR 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 원전 수주 예정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 주가 하나증권에서는 51,000원, BNK가 48,000원, KB에서는 45,5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대건설 지난 고점은 37,550원이었고요. 전일 종가는 34,700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세워보실 때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진입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이제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반응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개선이 될 것이라면 현재 위치가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위치인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느낌의 그런 국내장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섹터 속에서 개별 특징주들을 보고 있으면 박탈감은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는 또 모르겠는 그런 장이죠. 거기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내 포트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두 분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죠.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우 부장님께 먼저 시장 질문 좀 드려볼게요.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주식 사면은 물리는 장이에요. 예, 올라갈 때 쫓아가도 물리고요. 조정 시에 사도 좀 물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려도 좋은 섹터를 사야 된다. 예, 저는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물려도 좋은 섹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뭐 이따 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려도 반도체. 살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기되는 뭐 공매도 또 거기에 곁들여서 섹터별로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신약 승인 실패다, 뭐 유상증자다 해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업종 종목별로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트레이딩을 여간 잘하는 분들도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변화무쌍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물릴 생각을 하고 들어갈 정도로 원체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렇다면 물려도 괜찮은 쪽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시장은 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좀 포석을 좀 미리 좀 짜놓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뭐 마냥 뭐 돌격하기 쉽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약간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다만 이제 나중에 시장이 다시 공세로 전환했을 때 가장 먼저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일단 좀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뭐 사실 흐름을 네. 보이잖아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마치 인생처럼 흘러가는데 그럼 좋은 때 더 강하게 좋아질 수 있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을 보자라는 것에서 반도체 잠시 후에 이야기 더 풀어주신다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청한 영업이사님은 어떤 시장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슈 이를 앞두고 또 정치 테마주의 극심한 쏠림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그 3월 말과 이제 4월 달에 코스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안 좋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집중되다 보면은 다른 종목들의 수급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지금 그 탄핵 전국 리스크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서 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겠다라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자금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3월 말에 공매도 전면 재개와 4월 2일부터 이제 상가결세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약재들이 소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분기에 특히 뭐 예를 들면 2차전 섹터 비롯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이 안 좋은 그까지 실적 시즌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4월 중순까지라고 봤을 때는 요 고비가 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뭐 시장은 뭐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있고 어제는 뭐 일부 종목 배당락도 있고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또 배당락도 있을 건데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되니까 경계감은 있겠지만은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지금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FTSE 러셀이 지난 이제 2009년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을 선진 시장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난해 이제 올해 4월 달에 만약 이달 말에 만약 공매도 재개되지 않으면은 4월 달에 우리나라가 그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강등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홍콩이라든가 유럽 이런 추정 자금들이 외국인 추정 자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3월 말에 재개가 돼야 되고 4월 초인가 이게 다시 재분류 리밸런싱을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는 향후에 또 MSCI 선진지수에 대한 편입된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초반 공매도 재개 후에 장기적으로는 좀 시장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공매도가 시장의 흐름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약간 수급의 이슈인 것이고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다라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뭐 그리고 어떤 그 위험 회피 수단으로 증가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여전히 그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좀 공매도를 치는 쪽에 더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들어온 그 공매도 공매도를 전산화한 거지 않습니까? 무차입이라든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99.9% 뭐 이렇게 차단하겠다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시스템이 잘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기관 증권사 거래소 이 3중 탐지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부식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이런 공매도와 상관없이 향후에 이제 성장 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올해 모멘텀이 있는 섹터와 그 종목의 이번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앞으로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또 포트 교체라든가 그러면서 좀
내가 승부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압축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이 없고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이 기회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2, 3년 아니면 그 이상도 장기 성장성이 있는 그 섹터 또는 종목에서 단지 기관들의 공매도의 그 어떤 치는 방법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지 올랐기 때문에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된 게 23년도 에코프로 사건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실적이 그 매출이 4배 늘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22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스프링 효과가 튀어 올랐는데 단순히 올랐다 공매도 쳤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27년도의 실적까지 반영해서 한 번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매도가 성장하는 기업에 잘못 공매도 치면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공매도 재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시장이 지금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면 아직 뭐 PER 뭐 9배 수준도 안 되니까 워낙 싸진 시장인 상태고 그리고 과대는 복구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한 4, 5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 국내 바이오 쪽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에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통해서 그 향후에 이제 굉장히 실적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아직 재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기관들의 수급이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빈집인 경우도 있는데 회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향후 성장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발굴해놓고 좀 보다 보면은 이번 조정이 그런 매수 기회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제 회사에서 IR을 적극하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섹터가 됐든 간에 일단 말씀 주신 포인트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네요. 조성호 부장님, 반도체 좀 이제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어제는 삼성전자는 상승, 하이닉스는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나온 반도체 뉴스들이 그리 좋았던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버텼던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반도체 내 포트를 어떻게 채워가고 계시는지. 일단 좀 반도체 저는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랬던 대로 HBM이 여전히 올해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작년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이제 레거시가 비로소 이제 기지개를 펼 것이냐. 사실 연초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이를테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흐름을 좋았는데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한다는 설. 그런데 뭐 단순히 이제 취소 이 뒤에 붙었던 워딩이 조금 무서웠죠. 공급 과잉이라는 워딩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땐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워딩이 어제 등장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SK하이닉스는 좀 장중에 급락을 할 뻔도 했었고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주가가 꼿꼿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뭐 HBM을 뭐 팔아봤어야 그런 우려에 좀 주가도 빠지겠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HBM 진영의 주가 흐름은 변변치 못합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거의 등한시했던 레거시 섹터의 지금 주가 상승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주도권이 작년엔 HBM이었다면 올해는 레거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수급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논리로 최근에 이제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HBM과 레거시의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에서 레거시 쪽이 살짝 좀 우위를 점하는 쪽 그리고 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한 장면이 바로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의 이슈가 노이즈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 투자 취소, 뭐 공급 과잉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원체 크고, 뭐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 관세 이후에 또 반도체다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도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반도체가 주도한다고 했을 땐 과연 어느 쪽이 전면에 나설 것이냐. 레거시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작년처럼 HBM이 등장할 것이냐.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한번 화두를 잡고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의 반등 배경에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반영이 되지만 저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는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래 고생했다 이제 됐네. 그래 이제 레거시 잘 하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의 반도체 논리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는 그냥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D램이나 레거시 업황의 개선이 충분 조건이라는 저는 그런 어떤 좀 시나리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나올 때마다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좀 무게초를 그래도 레거시 쪽에 많이 좀 두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향 레거시 섹터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린 대로 물려도 반도체인데 그럼 반도체 중에 어느 동네냐? 그러니까 또 반도체는 이제 동네는 반도체인데 이게 둔촌주공처럼 엄청 번지수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평가된 남양집이 어디냐 이제 이걸 네.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레거시 쪽에서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서 오늘 안 오른다고 해서 지루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조정 구간에 좀 그래도 좀 모아 가시면 나중에 좀 이제 반도체가 전면에 나설 때는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는 쪽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형 레거시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러면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압축 질문을 끝자락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반도체라는 거대한 마을 속에서 레거시 집단이 조금은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무게를 실어주셨고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관세나 공매도나 각 섹터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하고 불안 요소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그 외의 진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일 텐데요. 중국 관련해서 종목들 어느 쪽으로 압축하실지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환 영업이사는 사실 엔터에 대해서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주시고 일부 종목으로 압축 전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엔터 한 번 더 AS를 해볼까요? 네, 제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엔터 섹터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말씀드렸었고, 1분기 실적 전망이 있는데 일단 SM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요. JYP 엔터가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간 이제 그 JYP 엔터 탑픽을 제외하고 YG 엔터를 탑픽을 올렸던 거였고, 그리고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관세 리스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잠시 이제 실적 부진이 있었던 JYP 엔터만 좀 가라앉은 모습이었고, 한알령이 해지되지 않아도 그 엔터주는 이미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국 케이팝 그런 팬덤이 그 엄청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케이팝 음반이 세 번째로 수출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이제 중국이 그만큼 또 이제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엔터주들의 실적을 또 좌우하거든요. 한동안 이제 23년도에 그 공동구매 이런 것들 중단되면서 실적이 확 그 꺾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엔터사들의 음반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인데 다만 이제 음반이 많이 판매가 되면은 그만큼 공연 수익으로 이어져서 그게 더 훨씬 더 수익이 더 크게 마련인데 그 공연을 못 한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한알령이 해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해지됐을 때는 엔터주의 수혜는 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가수들이 막 커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이 아닌 K-팝 가수들이 많이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거 JK라든가 윤미래, 제시카 이런 그 박재범, 제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초청을 받아서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 문이 열리게 됐을 때는 그 콘서트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만약에 한알령이 만약 열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중국의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36곳 정도 된다고 하니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그 관객을 모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한알령 해제했을 경우에는 가장 수익이 큰 건 SM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스파의 그 히트 저 위플래시라는 노래가 워낙 그 공전에 히트를 했고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엄청 많이 따라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일본 아이돌 가수가 대놓고
카피를 했거든요. 네. 표절을 했는 대놓고 표절한 사례도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가 지금 S5 팬덤 규모가 중국에서 워낙 크기 때문이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 제니라든가 블랙핑크의 그런 팬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블랙핑크라든가 베이비몬스터들의 이제 그 동시 출격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연 수익 활약이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트레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트레저가 이번에 낸 특별 앨범 그 옐로우 같은 경우가 트레저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그 잠재력 앞으로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거 보여지고요. 저 화면에 지금 나오는 뮤직비디오 저 노래를 네. 그 아사히라고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멤버가 직접 그 작곡을 해서 프로듀싱까지 한 거고 멤버들이 작사 작곡이라든가 프로듀싱 능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 옐로우 저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트레저를 모르셨던 분들도 트레저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각인이 될 거다,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주 연속해서 트레저 얘기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지난 연말부터도 이제 엔터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잡아주셨었는데요. 엔터주에 대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께서는 중국 관련한 키워드에서 어느 섹터를 좀 더 깊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인터뷰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는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는 잘 모르는 건 손대지 말자가 제 또 신념이기도 해서. 그럼 어떤 거 잘 아시는 거예요? 중국 그래도 관련해서? 음식료 쪽은 그래도 제가 밀접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수혜주나 최근에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 뭐 소비주, 뭐 중국 뭐 수혜주, 뭐 전체적으로 뭐 카테고리를 보자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이제 대한 섹터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원체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어떤 중국 수혜주라든지 뭐 화장품, 뭐 엔터, 뭐 음식료 이런 섹터들은 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묶어서 본다면 또 방어제 기능을 또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갈만하다가 또 주춤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대외 불확실성인 거죠. 뭐 트럼프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운전하실 때 뭐 대로가 뻥 뚫려 있으면 뭐 굳이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뒷골목으로 안 다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큰 길이 좀 막히는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름길을 찾거나 골목을 찾는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작용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대안 섹터고 그게 방어주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유의 흐름들은 일단 저는 좀 과도기적 어떤 시장 과도기적 현상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좀 이쪽에 좀 수급이 고이는 뭐 그런 뭐 좀 양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자체 모멘텀으로 좀 우상향한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쪽이 저는 그래도 뭐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뭐 엔터주도 그렇고요. 화장품주도 그렇고요. 사실 내러티브 성격이 좀 크죠. 일단 뭐 중국 뭐 또 3분기부터 이제 중국인 뭐 관광객에 대해서 뭐 무비자 한다. 사실 그건 3분기에 일어날 일인데 시장 그걸 벌써 반영하는 것들은 다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3분기에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그냥 짐작을 할 뿐이잖아요. 하지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죠. 물론 화장품주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수출 데이터가 매일매일 확인이 되지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작년에 이미 한번 대시대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양식품이 사실 그동안에는 거의 원탑으로 질주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신라면, 투움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외 쪽에 좀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음식료 쪽이 그래도 가격적으로나 내러티브가 아닌 실제로 장부에 반영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음식료가 그래도 이런 어떤 방어주군에서는 가장 좀 무난해 보이고 그중에 좀 탑픽이라고 본다면 뭐 농심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내에서 농심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중국의 키워드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자동차 조금 서둘러서 이쪽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사실 대미 투자 이슈에 확 관심을 받는 듯 했다가 크게 시세 연속을 못 띈 상황에서 갑자기 또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 또 들어가게 되니 실망감에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어떻게 트럼프가 말로 이렇게 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어제는 굉장히 투자자들 한국 입장에서는 분노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상한 영업이사님, 자동차 섹터에 대한 대응 어떻게 짜고 계세요? 그 관세가 현대차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지금 모두죠. 모든 나라에 다 적용돼서 이게 이제 그 산업 전반에 전체에서 경쟁사들이
다 적용되면서 미국 노출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 영업이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텐데 일단은 타격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대차가 대비하기 위해서 대미 그 투자를 당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수입되는 자동차와 핵심 자동차 부품까지도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 대상까지 또 확대될 수 있는 노이즈가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악재는 더 있을 거라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UCMA 여기를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약간의 그냥 숨통 정도는 튀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산 그 제품이라 이런 요소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4월달에 결정되는 이제 그 국가별 상호 관세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로 같고 우리나라의 그 생산되는 그 수출 물량의 35%가 이제 대미 수출이라서 분명히 부정적인 거고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가 85% 정도가 대미 수출이라서 자칫하다가는 한국 GM도 철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국내에서는 반사 수혜로 뭐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완성차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악재는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생산을 늘려서 이런 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예고가 상당히 되었던 거기 때문에 뭐 하냐만 그러면서 계속 반영이 돼 왔어요.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제 항상 그 트럼프 정부 정책에 예상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재가 더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면 4월 달에 그런 그 관세가 시작된다 하면 그 관세 시작하고 시장이 반영되는 거 보고 또 여기서 반대적으로 또 다른 모멘텀이라든가 또 호재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기다렸다가 실제 관세 이후에 주가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 나타날 때 그때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는 매수 기회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도 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만 잘 싸게 사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호 부장님께서는 자동차에 대한 시각 지금 어떠신지 약간 아까 저희가 밖에서 나누기에는 네. 좀 아쉽다. 이 트럼프의 이런 오락가락 상황에 네. 우리가 처한 것에 대한 약간의 화도 좀 나 보이셨어요. 마이크 끄면 욕하는 거죠. 뭐 근데 마이크가 켜졌기 때문에 그런 거친 표현은 이제 못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대미 투자 30조 할 돈으로 차라리 그냥 현대차 그룹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제 농담으로, 이건 네. 뭐냐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이렇게 대미 투자를 발표해서 30조 그리고 트럼프는 현대차는 뭐 관세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다음날 바로 뭐 뒤통수 쳤다. 뭐 예외 조항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좀 투심이 굉장히 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앞서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그 관세 우려로 이제 관세 노이즈로 이제 이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기아의 이제 한번 좀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점으로 일단 좀 피크아웃 조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란 증거는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의 뭐 앞으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유상증자도 뭐 또 승계의 또 일환이었다 뭐 이런 분석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또 그런 이슈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묘하게도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는 부진한데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은 또 꽤 좋다라는 거죠.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돼요. 관세 때문에 뭐 이렇게 자동차 시끄러우면 이참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오히려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가 또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현대차 그룹주를 그 관세 리스크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사냐 파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요즘엔 관점의 전환으로 오히려 그럼 지배구조 개편 쪽에서 좀 힌트를 찾는다면 저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보다는요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사실 뭐 이 방송 나온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주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힌트를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정 시에 오히려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걸 매수하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특정 뉴스의 앞만 볼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앞뒤 옆 측면에 뭐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해내야만 하는 한국장. 좀 이럴 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대모비스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딱 요 시간대 되면 8시 지나면 이런 글들 하나씩 올라와요. 대체거래소 너무 신경 쓰인다고요. 대체거래소 이슈로 해서 이창환 영업이사님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주 밤낮으로 돈 벌게 됐다라는 얼마 전에 보고서도 하나 봤었던 것 같은데요. 증권주 지금 사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으로서 힘들어요. 저도요. 일단 그 대책으로서 출범하면서 또 공매도도 재개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시장 이제 종목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달 말 되면은 이제 800종목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대책으로서 늘어나는데 지금 KLX 거래 대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가 나오고 나서 거의 첫날 뭐 그 거래 대금이 뭐 반토막 나기도 했었고 특히 이런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형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가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게 일단은 대책으로해서 출범에 따라서 또 약간 역효과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약간의 그 아주 소수 한 주 가지고가 좀 상한가도 나오고 하한가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체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급등할 때 매도 정도는 하시더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시세 왜곡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급등 시에 어떤 매도 대응 정도로만 당분간은 매수 쪽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종목 수에 따른 이 거래 대금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규정이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 15%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채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기 수익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체 거래대금이 최근 1개월 정도 봤을 때는 한 2조 8천억 정도까지도 올라가서 꽤 큰 자금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됐을 때는 그때 이후부터는 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도 더 많이 늘 거라서 뭐 증권가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죠. 지난 3주간 그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증권사의 점유율이 키움이 32.9%, 미래에셋이 17.5%, 삼성증권이 14.7%. 요 순서대로 보면은 뭐 수혜주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최대 수혜가 되겠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무척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성호 부장님의 탑픽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앞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타이틀이 쫄려도 반도체, 물려도 반도체. 이건 부장님 뽑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전 더 거친 워딩을 드렸는데 아, 좀 정말요? 순화해서 더 거치셨어요? 좀 거치. 저희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순화했군요. 너무 와일드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은 또렷한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는 이제 반도체가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황에서는요. 뭐 조선주가 조정받으면 살 거냐, 방산주가 조정받으면 살 거냐 사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물려도 그냥 좋을 섹터가 무엇이냐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편안한 쪽을. 예, 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확실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레거시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이제 디램 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하면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제 도표나 통계 데이터 해가지고 뭐 업황, 뭐 출하량, 뭐 기저효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레거시 쪽을 주목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지금까지는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말 디램 업황이나 낸드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너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요. 올해 10월이면 윈도우 10이 업데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가 엄청난 교체 수요를 전 촉발한다고 봐요. 저도 최근에 이제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저도 DDR4가 장착된 노트북을 좀 저렴하게 살까 하다가 조금 더 주고 DDR5가 탑재된 노트북을 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DDR4의 재고가 소진이 되면 시중에서 우리가 더 이상 DDR4를 이제 구경 못 할 겁니다. 전망 업체들도 이제 DDR5 양산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공정 장비들도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검사 장비도 다 늘어날 것이고 PCB, 기판 뭐 다 늘어날 거예요. SSD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이게
다음 달이 4월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젠슨항 CEO의 흉내를 내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에 업데이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지금부터 반영될 건지 5월부터 반영될 건지 6월부터 반영될 건지 제가 거기까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을 때 모아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거시 쪽을 주목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약진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레거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종목은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하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남기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딱 그냥 3찬 정도만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레거시 3선을 보자면 삼성전자, 원익 IPS, 엑시콘 요 세 개로 좀 일단 좀 압축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가 된 필요 조건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저는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실적 어떤 이익 추정치가 그 상향이 되거나 실제 이익이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삼성전자 레거시를 전 촉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딱 이제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조정 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AI 기반의 디바이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윈도우 10이 업데이트가 종료되면서 윈도우 11로 이제 전환됐을 때 결국에 이제 그 윈도우 11을 적용할 수 없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의 교체 수요가 촉발이 되는 거고 그 기업 단에서 이제 그게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반도체 쪽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델과 HP의 앞으로의 그 PC 출하량 전망치가 쫙 올라가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양 레거시 3선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양 레거시 3선 오늘은 3찬만 꼽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반도체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청환 이사님의 종목은 앞서 자세하게 엔터 쪽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YG엔터입니다. YG엔터는 앞서 내용 좀 살펴주셨으니까 핵심 포인트와 가격만 주세요. 네, 결국에는 그 블랙핑크 역대급 투어 그리고 그 베이비몬스터의 그 월드 투어 흥행으로 인해서 네. 실적이 굉장히 가파를 거고 트레저 초동도 성장세가 기록이 될 거고요. IM증권에서 지금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5,567억, 53% 매출 성장과 453억의 흑자 전환 예상되고 이제 지난해 4분기를 흑자 전환을 이후에 이 올해와 26년까지 그 실적 성장 궤도로 쭉 이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3월 17일에 말씀드렸던 게 삼성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75,000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목표가가 쭉 상향되고 있습니다. 하단이 65,000원에서 71,000원까지 올라갔고 상단이 8만 원까지 올라가서 키움과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존 75,000원에서 8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대에서 YG엔터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재밌는 걸 많이 올려주세요. 원익 IPS 3전의 귀염둥이였다라는 얘기 해주시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은 현대차 쪽 트럼프도 말 바꿨으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거 좀 고려해본다라고 다시 정정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네요. 참 양질의 방송 내용과 양질의 채창 내용까지 공유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